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각 정당을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각 당은 경선 룰과 일정을 확정지으며 대선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과 개파 간 갈등도 분출되고 있는데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선 각 당 내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동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의원 김현정입니다.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젠 대선 국면입니다. 김정은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이 확정됐는데 당내 반발도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불출마하겠다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불만스럽지만 경선에는 참여하겠다, 밭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국민 여론조사 50%, 또 권리당은 50%로 정해진 이 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때마다 특별당규를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를 5대5로 이렇게 기존의 거를 권리당은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한 것이죠. 저희 당원 88조 1항에 보면 대선 경선의 경우에는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당규 준비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의총과 당무위 그리고 오늘 중앙위 의결을 통해 갖고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번에 그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이루어진 조기 선거여서 실제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려고 하면은 한 3, 4주 정도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준비 기간이 없고 4월 27일까지 저희가 경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선거인단을 5, 6일 사이에 이렇게 모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유사하게 이제 그 권리당은 50%와 여론조사 50%, 지금 국민의힘과 2차 국민의힘과의 똑같은 방식인데요. 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권리당원 숫자가 처음 국민 경선을 할 때는 11만 명이었는데 지금 114명으로 많이 늘어난 저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국민 여론조사도 최대한 그 권리당원 숫자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 수치인 100만 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은 비명계 경선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니라 시간상으로 참여 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이유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설명인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 두고서 이재명 후보 추대를 위한 룰 변경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룰 개정이라고 봅니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정이라고 봅니다. 그 이재명 전 대표가 2024년이가 그 당대표 됐을 때
당 득표율이 얼마였냐면 85.4%였어요. 2021년도에는 77.7%였는데 그만큼 지금 당 내에 특히 당원들에 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원 50%하고 국민 여론 50% 한다면 예.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른 후보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조금 더 포용력을 발휘해서 기존의 룰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이런 룰을 본인은 자신이 세팅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한 것은 아마도 모든 리스크를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거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이 있었을 때 지난 2021년에 막판에 이변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리스크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뭐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경 부위원장께 궁금해지는 이 대목입니다. 이른바 3김,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세 사람 중에서 김두관 전 의원은 못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뭐 세 분이 거의 비슷하겠죠. 또 같은 문제의식일 텐데요. 당원 반영 비율을 50%로 고정하면 국민 참여가 그만큼 주니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이 득표력의 한계가 분명히 생기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정광재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에 이 투표권이 주어지는 권리당원이 한 110만 명 정도 되는데 최근에 전당대회나 당대표 선거에서 뭐 이재명 그 예비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온 당심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50대 50으로 가면 사실 유의미한 득표를 하는데 한계가 좀 분명해진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 제도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실제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간다고 해도 결국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도 조직력 싸움이기 때문에 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득표력의 한계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김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 한계 또 역선택의 문제로 인한 경선 표심의 왜곡의 문제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여서 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거지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뭐 재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다시 여쭤봅니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받아들였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못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특정 후보의 유불리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 얘기 말마다나 어떤 방식으로 쓰더라도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유리하다는 구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었거든요. 아하.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불만을 오늘 SNS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도 이렇게 사퇴를 하시면서 명확하게 이제 그 불출마를 하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약간 좀 경선에 관련된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약간 좀 풍긴 것 같아서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는데 사실 이번에 이 특별당원 특별 그 당규를 제정을 하면서 그 전에 당원들 간의 그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그때에서는 오히려 당원들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비율을 더 많이 올려달라는 요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5대5에 대해서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를 저희 당연히 좀 천명하고 있고 워낙 지금 당원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특별 당규 그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의원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후보가 만족하지 않았다. 이 자기네들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충을 얘기는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룰과 관련해서는 항상 선거 때만 경선 때만 되면 모든 후보들이 나름대로에다 이렇게 그 불만들과 또는 뭐 이득과 불리함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라서 결국은 뭐 그런 조직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네.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 의원님은 민주당 지금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기본적으로 다른 정당의 내부 경선 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꽤 역사가 깊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20년이 넘게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룰을 20년 만에 바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룰을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낙연 후보한테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했는데 아마 60몇 대 20몇으로 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겨우 50%를 넘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는데 아마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진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별다른 경선 룰에도 이견 제시는 하지 않고 본인의 출마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완전히 세종시로 다 이전하겠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 경선에서 보일 경쟁력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경쟁력이 당내에서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까? 전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정치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걸 본다면 조금 박하게 평가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거 말고 대중들에게 어떤 그 임프레션, 그러니까 인상적인 정치 행보를 보여왔는가? 전 그건 좀 의문스럽게 봅니다. 아마 국민들이 그 김 전 지사를 제일 기억하는 건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그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받고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득표율 그게 예를 들어 두 자릿수 득표율 얻기도 쉽지 않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친문의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친문의 적자로서의 영향력도 그럼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네. 조경부 위원장께요. 방금 전에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미약할 것이다. 그러면 경선이 사실은 흥행이 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른바 지지층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는 혹시라도 없는지요? 글쎄 그런 우려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컨벤션 효과라는 게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을 하고 또 유력한 후보가 다수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있을 때 이렇게 각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은 뭐 지금 한 20일 내에 경선을 끝내야 되는 일정이고 지금 민주당 나온 경선 일정을 보면 내일 후보 등록을 받아서 바로 투표에 들어가서 27일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경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월 3일 본선까지 일정을 생각하면 경선의 어떤 컨벤션 효과를 본선까지 끌어가고 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뭐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의 득표력이 얼마나 될지는 이제 실제 봐야 되겠지만 당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실제 친문, 친노 그러니까 특히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던 당원들 중에는 최근 당 상황에서 약간 당에서 떨어져 있는 당원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가는 경선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본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경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게 뭐 컨벤션 효과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민주당 내에 제 세력을 본선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경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컨벤션 효과는 별 신경 쓰지 않는다. 자, 각기택 의원께 여쭤봅니다. 국민의힘은 4명을 선정하는 경선을 국민 여론조사 100%로 정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정한 배경이 있고 누군가에게 유불리할 걸 염두에 둔 결정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원래 이제 국민의힘은 당원 50%, 국민 여론 50% 이게 이제 내부 경선 룰인데요. 사실 이재명 전 대표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들을 낳아서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선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 그래서 절충적으로 1차 4명을 선발하는 경선 과정은 국민 여론 100%로 가자. 이런 이제 선관위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감안할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4명을 추리는 데 있어서 100% 여론조사 이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크게 뭐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도 좀 반영을 하고 국민 관심을 많이 얻도록 하는 선관위의 아주 좀 절충적인 그런 경선 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100%로 하면서 좀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런데 정원재 대변인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매번 경선 룰 특히 여론조사 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각 후보별로 첨예한 이해관계 득실이 있지만 당의 전체 선거를 그 주도하고 짜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역선택 조항을 배제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도 아마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룰은 정해졌는데 이 룰에 대해서 참가자 선수들이 자꾸만 룰이 잘못됐다 어땠다 이거보다는 그 룰에 맞게 자기의 전략적인 그 캠페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뭐 이미 들어선 이상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서 어떻게 자신들을 어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사실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역선택 방지해봤자 이거 큰 의미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제도를 짜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당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콕 집어서 비판을 한 또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데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에게는 사실 불리한 조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항상 뭐 이렇게 룰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면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특히나 경선 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그 대의하는 그 당원들 있잖아요. 정당에 가입한 당원들의 의사도 상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다 당원들의 의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민심을 반영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를 가미하는 이유인데 그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무당층은 포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특정 정당 같은 경우는 그 당원 100%로 후보를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원 100%로 후보를 선출하거든요. 그것이 그만큼 이제 그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해졌다라는 것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권리당원이야 120만 되지만 일반 당원까지 한 번이라도 당원 가입한 사람까지 합친다면 거의 500만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원들의 의사들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게 되면 일반 여론조사와 그 같아지는 저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 자기의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둬왔던 것이 그간의 또 관례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동안 두어왔고 이번에도 두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한 당 차원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출마가 예상됐던 인물들 중에서 불출마 선언으로 상당히 관심을 끈 인물은 지난 토요일 불출마 선언을 했죠.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각 의원님 보시기에는 오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예. 지지율 때문에 한덕수 차출론 때문에 등등등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들어요. 오세훈 이제 시장께서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에 좀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유승민 후보에 비해서 오세훈 그 후보는 굉장히 초기부터 이 당내 경선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직까지 구성했고 출마 선언 일정까지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좀 지지율이 정체였다 하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 때가 이제 1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또 서울시장 자리를 또 그만두고 출마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나 차출설이 작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이제 좀 명분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지지율의 정체 상황 또 서울시장을 사퇴하는 데 대한 부담 거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차출이나 출마 이런 것이 하나의 불출마 명분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이나 또 중도층 이런 곳에 또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뭐 한동훈 대표나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정원재 대변인 예. 오세훈 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어제 민- 단독 보도를 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좀 민감한 시기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뭔가 불출마 선언하는 데서 관련된 이야기 또는 네. 한덕수 권한 대행이 차출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갔을까요? 저도 어제 그 뭐 언론에 단독 보도를 봤는데 그게 보도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 나중에 이제 오보 대응이라는 게 나오면 아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데 총리실이든 뭐 오세훈 시장이든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난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 불출마 이후에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뉴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지만 지금 전혀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겠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뭐 이건 뇌피셜입니다. 네.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빨리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경선에 지금 그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내일까지가 우리 당 후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각에 알려진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르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중에 얼마나 그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서 정말 제3지대론 아니면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이거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는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왜 만났을까? 각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요. 경선은 불출마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 불출마 이야기는 없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 때문에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봅니다. 민주당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 등과 제3지대에서 후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죠. 김부겸 전 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이 손잡을 가능성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지금 뭐 이제 양 당의 경선 구도는 어느 정도 이제 굳혀졌고 실제 뭐 민주당 쪽은 사실은 큰 어떤 구도 변화나 변수가 없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당심이나 경선 룰과 뭐 국민들 일반 보수 지지층의 여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인데 실제 사실 그 역선택 방지 조항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꽤 의미 있는 승부. 그러니까 4위 이 1차 경선 통과 가능성이 꽤 높았는데 지금 못 들어가신 거고. 근데 여전히 합리적 보수로서의 보수 진영에서의 상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면 정치적 재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어차피 힘들어진 국내의힘 경선에 출마하는 것보다 다른 모색은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런
어떤 그 심증이 있으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정리해서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이 누굴 거냐가 관심인데 뭐 기존에 같이 했던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후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또 이재명 후보와의 거리를 두고 있는 또 민주당의 어떤 후보 그냥 이 대상으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지대 빅텐트 비슷하게 그 그냥 여러 아이디어 차원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여의도 근처에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김부겸 전 총리는 아닐 것이다. 자, 원래 이 질문은 박효택 의원께 여쭤봐야 되는데 바로 질문을 드리면은 먼저 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김현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가 22일 가려질 국민의힘 경선에서 4명이 누가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김현정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 4명이 누굴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김문수, 홍준표, 그 한동훈 후보 3명은 거의 뭐 좀 확정적인 것 같고 예. 나머지 한 자리 같은데 그 나경원 의원이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이제 오세훈 저 시장하고 누굽니까 그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그 표가 좀 안철수 의원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그 사이를 누가 할 것인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 한 가지 한덕수 저 총리 대행 얘기가 자꾸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흐름은 한덕수 대응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전에 해석이 전 틀리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 불출마 선언하고 바로 한덕수 대행을 만난 거라든지 또는 한덕수 대행한테 출마를 제일 먼저 권유했던 윤상원 의원이 또 오늘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저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인해서 뭐 이렇게 기자회견은 취소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4명의 그 경선하는 과정이 좀 김이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거기서 다시 빅텐트 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 중에 이제 찬탄파와 반탄파의 이제 싸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탄핵 찬성과 예. 탄핵 반대입니다. 네네. 그런 구도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탄핵이 그 파면이 인용될 때까지는 극심한 그 국민의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파면이 인용된 이후부터는 정말 압도적인 많은 국민들이 파면을 인정하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 파면을 받아들이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선거 전략을 쓰지 않은 후보가 과연 본선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기택 의원 시간이 더 갔습니다. 예, 네 명은 누굽니까? 예, 지금 김현정 의원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원래는 빅4 예측이 상당히 좀 쉬웠었던 상황이에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게 4명 구도에서 조금 혼전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4번째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좀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탄, 반탄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뭐 유승민 또 오세훈 시장의 또 지지표가 또 안철수 후보로 좀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나경원 후보가 이제 뛰어들면서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또 김문수, 홍준표의 지지율을 또 잠식하는 또 그런 효과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의 조금 지지율이 조금 또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의 불출마로 인해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 세 분 간의 또 각축이 또 굉장히 또 커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4번째 후보 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기존의 빅4에 들었던 후보 외에 한 명의 자리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 둘의 싸움일 것 같은데 의외로 네. 또 반탄으로 분류되는 또 3분 중에서 한 분 정도가 또
예상 못하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이 쉽지가 4월 않다. 22일 날 이제 1차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아주 여론 추이를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역 의원 50에서 60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준비한 건 사실입니까? 저는 그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5, 60명 정도의 어떤 서명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서명을 받는 절차는 저는 뭐 듣거나 보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예. 다만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외교 통상의 전문가이고 굉장히 행정적인 경험이 많은 분 그리고 권한 대행으로서의 어떤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니까 처음에 국민들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잘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대통령 후보로서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그 국민의 여론이 좀 국민의힘으로 전이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50명, 60명의 어떤 의원이 서명을 했다 하는 것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정광재 대변인께 예.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내일까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 참여 등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까지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참여 의지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보도는 있지만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보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일까지 한다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아니다, 그렇다, 같아부터가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출마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두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정치를 제가 좀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고심중이다 아니면 주변에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런 분은 결국에는 출마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출마 쪽의 가능성이 하루 1%씩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다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2012년에 안철수 당시 후보가 무소속으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문재인 당시 후보는 당에서 당 후보를 확정 지은 상태여서 둘이 단일화하라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나는 당원이 뽑은 우리 공당의 후보인데 내가 어떻게 그만두겠느냐 이 말로 단일화를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를 통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굽히고 들어와서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네, 됐었는데 2012년을 말씀하시는 2012년. 겁니다. 네. 저는 어쩌면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상의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김현정 의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망론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좀 전에 정광재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한덕수 대행 본인의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수 전체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전체가 이 대권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전략적 차원에서 기획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누가 주도하는지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국민의힘 계신 중진 의원님 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지도부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또 관여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건 한덕수 대행 개인이 이 판은 난가해서 지금 분위기를 떠보는 이런 국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경선은 경선대로 가는 거고 한덕수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본선 직전까지 일정을 보면서 하는 어떤 이 전체적 차원의 대선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뭐 아직 완결은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지난주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오늘도 나왔고 이제 이 추이를 보면서 실제 이게 몰고 올 어떤 전체 판도를 구도를 바꿀 이재명 뭐 지금 뭐 유력하게 민주당 후보로 확정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 또 그 이후 대선 이후까지 보는 어떤 판 이런 부분에서 기획되는 거여서 저는 이게 뭐 무조건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이번 주 돌아가는 여론, 국민의힘 경선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고려되면서 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때 실행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은 약간 여지를 열어놓는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마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출마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안 출마합니까? 출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벌써 오늘 뭐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도 벌써 양자 대결에서 54대 2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벌써 여론조사도 나온 거로 봐서는 벌써 바람잡기가 시작된 것 같고,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한덕수 대행 보고 출마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 흐름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관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이 정치적 영역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빨리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됩니다. 5월 3일 이전에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자기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행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공정한 대선 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갈 건지 말 건지를 빨리 밝혀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보고, 한덕수 대행은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건 제 뭐 내피셜인데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이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거역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렇게 흐름으로는 출마하는 거로 계속 이제 가다가 막판에 반기문 전 유엔 그 총장처럼 이제 관료를 오랫동안 해보고 정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가 스스로 이제 막판에 가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그 타의적으로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출마 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태 의원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선에 뛰어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유력 주자들은요. 그렇죠. 예, 예. 선을 긋고 있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후보대로 본선 후보를 정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일종의 단일화 구상으로 간다. 실제 논의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결국에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럴 때 권한대행에 대해서 항상 차기 대선 후보다 하는 것이 좀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고건 국무총리라든지 또 황교안 국무총리라든지 아마 비슷한 차원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어떤 국민적인 좀 관심과 지지가 높아가니까 당에서도 우리 경선 과정이라든지 향후에 국민의힘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국민적인 관심을 좀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최근에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 출마 의사는 없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마지막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정말로 본인 의사가 정말 이 굳건한 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물론 명쾌하게 뭐 출마하지 않는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때까지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 대선 출마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한 2달 정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외교나 통상 문제 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 뭐 굳이 본인이 나는 대통령 출마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는 그런 아마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경선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단일 후보가 됐는데 또 비슷한 배경을 가진 또 보수 후보가 한 명 더 등장해서 단일화를 하자 하는 것은 뭐 지금 후보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 자동응답조사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와 한덕수 권한대행 사이의 양자 대결
이재명 54.2%, 한덕수 27.6%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조국혁신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는데 민주당의 공동선대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은 민주당과 공동선대위가 꾸려지게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그런 협의를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야5당에서 이제 원탁 회의를 꾸려가지고 재집권 저지를 위한 뭐 선거 연대 이 정도의 얘기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당을 대표해서 원탁 회의 실무 회의를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사무총장, 혁신당의 사무총장이 그 공동선대위나 뭐 연합정부 이런 얘기들을 했던데, 그거는 그 조국 혁신당에서 그 생각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논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 오픈 프라이머리,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한꺼번에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것도 이제 철회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재집권 저지를 위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한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밝히는 그런 선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그 야5당에서 원탁 회의를 만든 취지는 혼종수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같이 연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향후에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후보가 그런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논의되고 있다 말씀 주셨고요. 보수 쪽으로 정원수 대변인 궁금한 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입니다.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대선 전이 되겠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또는 보수 후보들 간의 대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금 이준석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밝히긴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는 저는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24년 4월 10일 선거에서 이준석 의원에 딱 당선이 되고 천하람 의원까지 당선이 되면서 3명의 의석을 개혁신당이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치러질 때 개혁신당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개혁신당이 당시에 전국 득표율 정당 득표가 100만 표였거든요. 근데 2022년 우리가 대선에서 24만 3천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 100만 표를 갖고 오지 않고는 그때 선거 연합이 그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4만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었는데 이 100만 표의 값이 엄청나게 커지겠다. 1997년에 있었던 DJP에서 JP가 당시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의 절반을 받아가서 JP가 총리를 하고 그 당시에 자민련 몫의 내각 구성 인원이 많았잖아요. 이 문제는 저는 우리 후보가 정해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나오고
이준석 의원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짧은 기간에 그거를 어떻게 잘 정말로 조합해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형성돼서 이번 선거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여론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봐야겠죠. 박규태 의원은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네. 예, 이준석 후보가 물론 뭐 이야기로는 뭐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더라도 본인이 정말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할 거고요. 일단 결과를 예측하기에 앞서서 이준석 후보 본인이 정말 이기는 대선을 원한다면 본인도 어느 정도 단일화에 대한 또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나중에 또 이제 본선으로 접어들게 되면 기존에 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단일화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또 여론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될 여지가 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경무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2022년의 대선입니다. 그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 제3자 후보의 영향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는 크게 뭐 제3 후보와의 연대 예. 여부가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영향력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한 단일화 정도는 돼야 그래도 논의도 가능하고 그럴 텐데 지금 단계는 당연히 단일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출마 선언을 했지만 뭐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일화라는 거는 몸값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거래가 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순간 개혁신당 그 대선 후보로서의 오히려 지지율이 완전히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의 어떤 실제 의미 있는 이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보수 정당의 향후 통합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보수 혁신 미래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을 갖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이 열릴 수 있겠다. 내가 그 정도 대선 과정에서 이 어느 정도의 입지로 확보했다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단일화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대선 승패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박규택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시죠. 예. 자, 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이 이제 내란 혐의인데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 탄핵 절차에서는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행위가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주로 그런 문제였다면 형사재판은 철저한 그 증거 법리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 내란 행위가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일단 내란의 목적,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내란의 고의성부터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됐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당연히 유죄로 선고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향후에 또 재판 과정이 굉장히 길게 진행되고 상당한 또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해야 되는 대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 재판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또 판단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이제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진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현저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로 인해서 파면됐기 때문에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란 수계의 혐의로 인해서 지금 형사 재판이 이제 오늘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들은 다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그 12.3 비상계엄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 대선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혀 지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개선 장군처럼 지금 행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그 국민의힘의 경선이나 그 대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너무 넘치고 있고, 뭐 관저뿐만 아니라 사저에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상식적으로 보여지고, 네. 오늘 첫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정했어요. 부정하고 뭐 평화적 그 계엄이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형사 재판에서도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형사 재판에서조차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그 국민들의 분노를 더 높게 가져갈 이게 충분한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는 대단히 불리할 것이다 보고, 다만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절연을 해야 되는데 절연할 수도 없고, 일단은 지금 후보들 간의 경합이 워낙 세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구 세력이라든지 또 강성 지지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는, 그렇다 해서 그쪽 편만 들면 또 중도 확장성은 제한되고,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형국에서는 뭐 경선의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래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떻든 그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선에 가서의 대선 승리는 요원하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심을 계속 이어가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의진 대변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를 적극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이었다. 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정 대변인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요? 일단 헌재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형사 재판이잖아요. 지금 그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침 오늘 뭐 현직 판사하고 잠깐 얘기 나눌 일이 있었는데, 형사 재판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들이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헌재 판결도 있었고 뭐 여러 정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할 거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래서 이게 내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란의 수괴가 될 수 없고 내란죄 적용을 받아서 그만한 형을 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기현 부의장, 오늘 재판에서 증인으로 한 명이 나왔죠? 정인으로 한 명이 나왔죠. 오늘 한 명이 조성현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 조상현 대령인가요? 예, 좋대요. 특수전사 소방사 1경비단. 소방사 1경비단지.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 요청으로 채택된 증인이었었는데, 조상현 대령이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등장한 이유는 뭡니까? 가장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 이 기능을 정지시킨, 그러니까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준호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가장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똑같이 진술을 했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덧붙여서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도 그 지시를 들은 예하 부대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부인될 수 없는 진술이라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인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킨 목적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증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성현 그 일경비단장이 먼저 증언을 하면 이후에 이제 관련해서 이상현 특수전 뭐 그 부대장이라든가 등등 관련돼서 동일한 진술을 하거나 들었던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로서 다 뒷받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오늘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박효택 의원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어쨌거나 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 윤심은 현실입니다. 예. 관제에서 퇴거할 때도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몰렸고 또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했을 때도 지지층들이 애워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실제로 경선 출마자들도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냥 현실로 인정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대선 투표일 전까지는 정리하겠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일련의 그 시간적인 순서상 이제 관저에서 나오는 과정 또 나오시면서 또 원래 살던 아파트 주민들과 다시 만나서 인사하는 과정 이런 데서 이제 발언하신 내용 때문에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저에 다시 복귀하면서 지지자들한테 인사로 한 말 가지고 뭐 정치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재판 과정에서 내란 목적이라든지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인정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최근의 그런 일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일부 후보들께서 또 전 대통령의 어떤 지원을 받는 듯한 그런 뉘앙스는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도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곽 의원께서는 이른바 윤심 정치 아니다. 재판을 생각해서라도 정중동할 것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김현정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요. 아니 국민들과 같이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퍼컷 세레모니 하시고 과점 잠바 입은 학생들 기획해가지고 청년 파리하고 출마하는 후보들 다 관저로 불러가지고 메시지 내고 또 전환길이라는 구구 역사학자도 불러다가 이렇게 또 구구 세력들에 대해서 선동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왜 그럴까를 보면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뭐 형사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인정 그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버할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 구구 세력들과 그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이제 재집권이 되면은 복권을 노리는 것이고 또는 재집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미는 후보가 후에 이제 당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석으로 지금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이제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부총장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 윤석열과 김건희 측근들이 한 기획이고 친윤 의원들의 감독을 맡고 한덕수 주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근거 없이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토론에서 쭉 그간의 흐름들 같은 거 뭐 리얼미터 조사라든지 뭐 등등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는 좀 전에 말한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절연하지도 못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그 현실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원희 대변인. 그런데 지금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윤심 주자다, 내가 윤심 간판 주자다라고 선언하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근데 선언하지 않아도 대강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4명의 후보가 뽑힌다고 하면 1차 예. 경선에서 그 3명이 누가 될지, 한 명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찬탄파로 대표 주자로 꼽히는 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반탄파 분들은 본인에게 윤심이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세일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서 차담을 했고 거기서 대통령 출마해보라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거, 이거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대로 피사체 형태로 지지율을 가져왔었던 거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윤 전 대통령 엄호에 많이 나섰었던 거잖아요. 탄핵과 관련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본선에서 어떤 그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일단 우리 당 후보들은 일단 우리 당 후보가 되자, 그 이후에 본선 전략은 다시 세우자, 이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경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 이른바 윤심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현실 정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당의 그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네. 조경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근데 아직 그 국민의힘 뭐 주요 대권 후보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여전히 착각해서 못 깨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판이 이렇게 온 것은 2017년의 학습에서 온 거잖아요. 탄핵 트라우마, 분열되고 갈등되고 각자 다른 길을 가고 그중에 일부는 배신자로 찍혀서 여전히 정치 복귀의 길이 막혀 있는 이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일단 뭉쳐 있어야 된다, 이 분위기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극우층들이 모여서 이 세를 형성해주고 이러니까 완전히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저는 그게 이렇게 가서는 결국 다 죽는 길이다라는 것은 대선 결과 나오는 날 그때부터 생각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젖어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이 그래도 뭐 우리는 뭉쳐 있고 경선을 통해서 뭐 이렇게 흥행도 하고 컨벤션 효과도 있고 뭐 한덕수 대행 불러들여서 단일화 효과도 만들어내고 이런 희망회로를 자꾸 돌리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 보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경선 과정으로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대선 결과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선이 끝난 후부터 진정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내용을 국민의힘 각기특위 의원이 듣고 계시거든요. 잠에 빠져 있고 깨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현실적이세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전까지는 그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막상 탄핵에 대한 어떤 인용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대선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주제로 빨리 다들 생각이 옮기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유권자들이나 지지층 만나보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선에서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거의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번 대선을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전환이 됐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선으로 국민의힘 내부는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은 상당히 국민의힘의 경쟁력이 민주당으로서는
무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파면 인용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그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그러면 그 정치공학적으로 경선 전략으로 일단 경선에선 본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리를 좀 한다라고 전략적으로 치고 그런데 후보가 됐는데 계속해서 탄핵 그 기각을 주장했던 후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본선에 가갖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과 절연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강성 지지층이 과연 지지를 할까요? 제가 또 오히려 중도 확장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지지조차도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기결될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원재 대변인 또 다음 예. 대변인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이 지난 2022년에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정말 선거 연합을 구성해서 이긴 성적표가 0.73%포인트 차이였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51%를 얻어야 하는 대선에서 중도 표심을 쫓지 않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어려운 과제인데 일단 그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진 다음서부터는 조금 판을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원사이드하게 앞서 나가는 그런 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이유는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참 국민의힘은 딜레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인데요. 중도층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 판결이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답변이 80%. 그런데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입니다. 그것이 또 현실인 것 같고요. 과연 이 문제를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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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